용광로의 속삭임 범죄 공포. 드라마 프롤로그 회색벽 안에서. 나는 지금 충북 어딘가의 회색벽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를 교도소라고 부르고 나는 수영자 번호로 불린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내 이름은 알리 캐더르. 이집트 어느 소도시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살인자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지면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된다. 알리 캐더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내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10년 겨울이었다. 인천공항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들던 찬 공기, 서툰 한국말로 나를 맞던 브로커, 그리고 조금만 고생하면 가족들 다 데려올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 이제는 저주처럼 들리는 그 말이. 그때 나는 29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어리석을 만큼 순진했다. 처음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했다. 기계 소리는 컸고 공장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심했다. 12시간 교대 근무,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작업복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 와중에 나를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주던 한국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여자였다. 윤지현. 아내 이름은 윤지현. 나보다 4살 많았다. 공장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나는 자주 그 편의점에 가서 커피 라면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공장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 너머로 번쩍이던 시선. 이집트에서 왔어요? 내 억지스러운 발음을 듣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온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 그녀가 웃으면서 내 이름을 따라 불렀다. 캐더르 발음 예쁘다. 나는 그녀의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다. 지연은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이집트어도 알려줬다. 퇴근 후 편의점 앞 벤치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나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처음에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지연이한테는 진지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휴일에는 같이 놀려도 다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종교가 달라서 결혼은 힘들 것 같았지만 나는 지연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만남이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동거라는 것부터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지연이 집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가 취업비자였는데 결혼하게 되면 결혼비자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지연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영어는 모르겠고 일단 비자부터 연장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었다. 결혼은 그렇게 빠르게 결정됐다. 서류를 준비하고 통역을 끼고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구청 민원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걸로 나는 한국에 남을 수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생각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파멸구덩이에 들어가는 씨앗이었다. 충북 진천, 불빛만 남아있던 공장. 결혼 후 3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작은 주물 공장으로 옮겨왔다. 하루 종일 쇳물 냄새, 연기,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곳. 공장 한편에는 용광로가 있었다. 거대한 철제 몸통 안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붉은 빛이 출렁거렸다. 처음 그걸 봤을 때 나는 막연한 공포를 느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더 오래된, 더 으스스한 존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저기 가까이 안 갈 거야. 그때 내가 농담처럼 중얼거리자 다른 작업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거기 빠지면
그냥 끝이야 뼈도. 안 남아 걱정하지 마. 우리도 가끔 저 안에다 쓰레기 다 버려. 그는 손가락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신용을 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뼈도 안 남아. 그 말은 나는 몇 년 뒤 실제로 떠올리게 된다.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그리고 천천히 무너지는 삶. 그것은 아내 지연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힘들어졌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지연과 결혼하고 내 삶은 안정될 거라고 믿었고, 지연은 언제나 본인이 경제 감각이 있다고 스스로 늘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그녀는 숫자에 미쳐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지연 다니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주식과 코인으로 시간을 보냈다. 집 거실 컴퓨터 모니터. 두 개 빨간색과 초록색. 그래프. 지연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화면을 보며 말했다. 봐. 삼성전자 다시 뜬대. 전문가가 분석했어. 지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코인에 미쳐 있었다. 늘 컴퓨터 자리에 앉은 그녀가 말했다. 요즘은 주식이 아니라 코인이야. 이건 진짜 인생 바뀐다고. 나는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주식과 코인에 올인하고 있었다.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카드 명세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이것도 투자야. 지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돈이 플러스 된 적이 별로 없었다. 언제나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였으니까요. 카드값은 점점 불어났고 현금 서비스에 은행 대출까지 그 모든 걸 지연 이름으로 대출했다. 그러나 투자는 손해보고 결국은 빚에 늘고 대출 금연체로 지연이는 신용불량자 됐다. 내가 신용불량자 됐어. 너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듣고 왜 나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건지 따져 묻고 싶지만 참았다.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캐더르의 월급, 지연의 투자 자금. 처음에는 전부 다 투자했으니까요. 그것은 지연이의 강압적인 투자였으니까요. 처음엔 생활비 걱정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내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지연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자동이체 알림도 없이. 나는 그걸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거 왜? 하고 지연에게 물어봤지만 관리하려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편하잖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도 가난한 외국인이 되었다. 퇴근 후 컵라면 하나. 그래도 배가 고플 때는 공장 냉장고에 남은 김치를 집어먹었다. 버스카드에 잔액이 없을 때면 1시간 넘게 걸어서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에도 손은 꽁꽁 얼고 발은 동상 걸릴 것처럼 차가웠지만 택시를 탈 여유는 없었다. 편의점에서 제일 싼 삼각김밥을 사서 공장 휴게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다. 따뜻한 밥을 먹는 건 그게 전부였다. 캐더르 이집트 집 영상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점점 말라갔다. 캐더르 병원비가 이번 주에.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 나는 진짜 죽고 싶었다. 동생 학비도 몇 달째 못 보내고 식량 사는 돈도 한 푼도 보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당뇨병 약도 제때 못 먹고 계셨고 동생은 학교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가족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국 도착해서는 1년 정도 이집트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 송금했지만 지연이가 통장으로 자동이체 안으로는 몇 달간 이집트에 돈을 못 보냈다. 그래서 이집트의 가족과 통화할 때는 심적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폭발했다. 집에 갔을 때 카드값 고지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지연이 고함쳤다. 마, 이거 봐. 나 신용불량자 됐다고. 다 너 때문에. 그녀는 서류를 집어 던졌다. 하얀 종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찢기는 소리 같았다. 너희 가족한테 돈 보내느라. 나는 망했어. 내가 번 돈은 다 이집트로 송금하고
내 신용은 다 박살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지연이 신용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지연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집트 가족과 통화한 후로 지연이 몰래 통장 하나 개설해서 내 월급을 받아서 이집트 가족에게 송금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무일푼이었을 것이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도 돈 때문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월급만큼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연이는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나에게 성질내고 트집을 잡았다. 지연이가 신용불량된 이유는 코인 주식 투자다. 그런 투자로 인해서 대출금 변제를 못해서 신용불량된 것이다. 그것이 왜 내 책임인가? 내가 결혼이란 명목으로 결국은 내 월급도 지연이가 다 가져가서 투자했는데 지연이는 그런 것을 나에 대한 비자 약점을 트집 잡아 이집트에 돈 보낸 것에 협박을 자주 한다. 내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나 때문일까? 단 한 번도 지연이는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데 그날 이후 나는 지연 옆에 서 있을 이유를 점점 잃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살았다. 결혼이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 모든 게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한 조각씩 아주 천천히. 공장 숙소의 밤 천장에 달린 전구, 벌레 타는 냄새, 지연이가 끝내자고 말하는 말 한순간부터 나는 하루하루 숨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전화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 번호가 화면에 뜨면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혀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캐더르, 도장만 찍으면 돼. 쉬운 일이야. 그녀는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하지만 나에게 그건 추방이라는 말과 같았다. 한국에서 쫓겨나면 나는 이집트에서도 실패한 인간이 된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체류 불안의 공포. 외국인이라면 항시 걱정되는 일이다. 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다. 이혼 후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읽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체류 자격 유지 가능. 입증? 어떻게? 지연은 나가 때렸다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돈을 낭비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아마 그녀 편을 들 것이다. 나는 한국말도 서툴고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때부터 나는 살아남는 방법만 생각했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 사건 하루 전 사건 뒤처리 점검으로 공장 뒷마당을 밤에 사전답사했다. 2018년 7월 22일 밤 11시 시경 나는 용광로 쪽을 천천히 돌았다. 경비실에서 비추는 약한 불빛 너머 거대한 철제 덩어리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푹푹푹 용광로 쇠녹는 소리.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안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겠구나. 사람도 이름도 과거도 문서도 신용도. 삶 전체가 그 순간 용광로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웃는 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았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섞여서 마치 무언가 허허 웃는 것처럼.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용광로를 관찰했다. 나는 용광로 구조를 자세히 살폈다. 마이너스 높이, 약 마이너스 입구 크기,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이너스 온도, 섭씨 1000도 마이너스, 화재 경보기 연기 감지식, 용광로 위쪽 5m 지점에 마이너스 CCTV 설치는 입구 쪽에 한 대, 각도 조절 가능한 구형. 알리 캐더르, 뭐해? 뒤에서 야간 경비원이 물었다. 아, 그냥 더워서 바람 쐬러 나왔어요. 요새 밤에 자주 나오네. 잠이 안 오나? 네, 좀 그렇네요. 경비원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갔다. 나는 다시 용광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전화로 지연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해라고 재촉했다.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습하고 눅눅한 날씨. 공장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휴게실에서 싸구려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지연.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오늘 퇴근 몇 시야? 그녀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서류 가져갈게. 그냥 도장 찍어. 별로 오래 안 걸려. 그 순간 심장이 툭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로 온다고? 응, 거기 근처까지 갈게. 거기서 보면 돼.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모르는 척 공장 근처 주소를 말해줬다. 7시쯤 갈게. 기다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나는 자판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오후 3시 마이너스 친구에게 전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최근에 다른 공장으로 옮긴 한국인이었다. 술을 좋아했고 사람은 좋았지만 돈 문제로 여러 번 일자리를 옮겼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캐더르. 야오,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뭔데? 쓰레기 좀 버려야 하는데 트럭 좀 빌려줄 수 있어? 쓰레기? 무슨 쓰레기인데 트럭까지 필요해? 그냥 좀 큰 거. 공장에서 못 버리는 거.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야, 불법 아니지? 아니야, 그냥 부탁이야. 알았어, 근데 너 요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나는 민수한테 거짓말했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공장 창고에서 아내하고 마지막 대화하고서는 결정하려고 한다. 저녁 7시 30분. 해가 완전히 지고 공장 주변은 어둠에 잠겼다. 지연의 흰색 승용차가 공장 앞에 섰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검은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내렸다. 나는 그녀를 공장 뒤쪽 창고로 안내했다. 낡은 창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지연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여기 변호사랑 얘기 다 끝났고 이것만 내 도장 찍으면 돼.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럼 나는? 너는 이제 자유지 이집트에 가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찾든지. 그녀는 너무 단순하게 말했다. 마치 내 삶을 단 2줄 요약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지연아, 나 여기서 8년 살았어. 그래서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지. 지연이는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으로 서류를 툭툭 두드렸다. 근데 나는 더는 못 살겠어. 너랑 난. 그 말이 내 가슴보다 먼저 내 자존심을 갈랐다.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그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가 신용불량자 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매달 이집트로 송금하느라. 넌 이제 진짜 끝이야, 나하고는. 너 때문에. 너 때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 웃음이 그녀를 더 자극했다. 웃어? 지금 상황이 웃겨? 그녀 손바닥이 내 뺨을 쳤다. 따끔함보다 치욕이 먼저 올라왔다. 너 없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그녀가 나를 밀쳤고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절망인지 그저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끝내라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지연이에게 사정했다. 다시 한번 이혼은 생각하자고. 나는 그렇게 사정하는 중에도 손이 부르르 떨렸다. 지연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굴리더니 말했다. 캐더르, 우리 여기까지야. 그녀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나는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나, 그녀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캐더르, 손 놓으라고. 순간 나는 지연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살인의 순간 그 다음 기억은 흐리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죽이고 싶은 마음인지 그저 손이 목을 감았고 그녀가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며 입술을 떨었다. 캐더르,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후벼 팠다. 피가 났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눈이 점점 뒤집히고
몸에서 힘이 빠지고 손톱이 더 이상 나를 긁지 않을 때까지. 창고는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었다. 누군가 방금까지 숨을 쉬고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이제는 정적만 남아 있었다. 지금이라도 119를 마이너스. 그리고 또 다른 한참 후에야 나는 손을 뗐다. 지연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119를 생각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 바로 뒤를 따라온 건 더 거대한 공포였다. 내가 한 짓이 들키면 나는 끝이다. 한국도 이집트도 어디도 갈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사고를 수습할 방법부터 떠올리고 있었다. 그게 바로 나를 진짜 괴물로 만든 결정이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무거워진다. 희한한 일이다. 살아있을 땐 가벼웠던 사람이 죽으면 돌덩이처럼 변한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손으로 가렸다.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은 사람의 눈이다. 창고 한편에 있던 낡은 이불과 커다란 자루, 박스를 끌어왔다. 손이 떨려서 무엇을 어떻게 싸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나는 건 하나다. 그 과정을 하는 내내 지연의 얼굴을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딴 데를 보면서 손으로만 그 몸을 밀고 끌고 자루에 구겨 넣었다. 밤 10시쯤 민수가 도착했다. 1톤 화물 트럭. 낡은 디젤 엔진 소리가 공장 마당을 울렸다. 야, 뭐야. 이 시간에 그가 트럭에서 내려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그에게 자루와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버려야 돼. 공장 사람들이 보면 안 돼. 그냥 묻지 말고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거워 보이는데. 대체 뭐야?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한참 나를 쳐다보던 그는 욕을 한번 내뱉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나도 보고 싶진 않다. 우리는 말없이 자루와 박스를 트럭에 실었다. 자루를 들어올릴 때 나는 그 무게가 내 팔이 아니라 내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가 핸들을 잡고 나는 조수석에 탔다. 창문 밖으로 공장 숙소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 안에 아까까지 숨쉬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민수와 같이 자루에 든 지연이를 공장 뒤문까지 차로 실고 갔다. 밤 11시 30분 민수는 자루에 내가 지연이를 살해해서 자루에 넣은 줄 꿈에도 모르고 단지 무거운 쓰레기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공장 뒷문으로 차를 댔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서 뭐하게? 나는 대답 대신 용광로가 있는 쪽을 가리켰다. 야, 설마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다가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캐더르, 너 미쳤냐? 왜? 쓰레기를 용광로에 넣으려고 그래?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나는 번복할 수 없어. 여기서 들키면 나 진짜 끝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민수야 그냥 한 번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같이 해줘. 민수는 나에게 욕을 몇 번이고 내뱉었다. 담배를 연달아 2개나 피워 물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일 난 아무것도 못 본 거다 알겠지? 나는 그 말이 민수의 승낙이라는 걸 알았다. 용광로 가까이 다가가는 길목에는 낡은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었다. 나는 문득 그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마치 사람 눈처럼 침묵 속에서 모든 걸 보고 있는 감시자. 야, 캐더르, 저거 괜찮겠냐? 민수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CCTV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쇠막대가 카메라 고정대를 건드렸을 때 화면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 끼익. 우리는 그 카메라가 더 이상 우리 쪽을 볼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놓았다.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을 손으로 가린 것 같은 느낌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다른 눈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용광로 악마의 입. 붉은 불빛 용광로 앞에 섰을 때 열기는 거의 피부를
찢어버릴 것 같았다. 안에서는 붉은 쇳물이 끓고 있었다. 붉은색과 주황색, 검은 그늘이 뒤섞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부글부글 푹훅. 용광로는 살아있었다. 빛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그건 입이었다. 잡아먹을 대상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임나는 자루를 질질 끌고 그 앞까지 갔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진짜 이걸 용광로에 넣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첫 번째 환청. 내 손이 자루를 잡는 순간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용광로 안에서 치솟는 불길이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캐더르. 나는 숨을 멈췄다. 지연 목소리였다. 환청? 아니, 너무 선명했다. 캐더르. 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멀리 서 있었고 작업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불길 안쪽에서 그녀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뜨거운 쇳물 사이로 흐릿하게 이제 자유지? 그 목소리는 지연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더 낮고 더 으스스하고 마치 용광로 자체가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연이가 담겨있는 자루를 쇠막대로 넣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루를 밀어 넣었다. 칙. 자루가 타들어가며 터지는 소리.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민수가 뒤에서 외쳤다. 캐더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용광로 불길이 치솟는 순간 나는 또 들었다. 캐더르. 끝이 아니야. 지연이 말했다. 아니, 용광로가. 지연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곧 여기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공장을 떠나려던 순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 화재 경보기였다. 용광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신호야. 빨리 가자. 민수가 소리쳤다. 우리는 황급히 트럭에 올라탔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고 트럭은 공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공장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했지만 나조차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였다. 그날 밤 용광로에서 나온 연기는 평소보다 더 짙었다. 화재 경보가 울렸고 야간 작업자들이 달려가 불을 껐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용광로 내부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완전히 타지 않은 뼈 조각 같은 것. 그리고 금속에 녹지 않는 치아. 일부 현장 반장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그 소식을 숙소에서 들었다. 현장 반장이 휴게실 문을 벌컥 열며 말했다. 야, 캐더르 큰일 났다. 용광로에서 사람 나온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한번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너무 크게. 나는 어떻게든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컹거리며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 정리하고 제3국으로 출국하려고 준비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오후 2시 경찰이 공장에 도착했다. 감식반이 용광로 주변을 통제했다. 나는 작업장에서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CCTV. 우리가 돌렸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혔을 수도 있어. 트럭 번호판 민수 트럭 추적 가능해. 나는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당장 트럭 처분해. 빨리 답장이 왔다. 미쳤냐? 무슨 일이야? 경찰이 공장에 왔어. 우리 들킬 수도 있어. 부탁이야. 트럭 처분하고 나를 모른다고 해.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야 캐더르. 너 진짜 큰일 낸 거 맞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동료들에게 일부러 말을 많이 걸었다.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요? 몰라. 용광로 쪽에서 이상한 거 나왔다던데. 사람이래요? 그런 것 같아. 경찰이 조사 중이래.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다. 어젯밤 나는 숙소에
있었다고 해야 해. 증인 없어. 민수는 입 다물 거야. 트럭은 처분했을 거야. 7월 25일 새벽 5시 30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경찰이었다. 알리 캐더러 씨 맞습니까? 나는 씻지도 못한 얼굴, 어제 입었던 작업복. 그대로 문을 열었다. 경찰관 뒤쪽 복도 끝에는 두꺼운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형사들이었다. 무슨 일이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금속이 내 손목을 감쌌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 소리는 용광로 안에서 쇳물이 끓는 소리와 비슷했다. 윤지연 시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공장이 점점 멀어졌다. 용광로도 멀어졌다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조사실 마이너스 불이 꺼진 뒤에도 남는 그림자 경찰서 조사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녹음기, 반쯤 마른 종이컵, 형사가 내민 서류 뭉치. 다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CCTV에 다 나와요. 트럭 들어오는 거, 둘이 내리는 거, 용광로 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용광로 온도 기록도 이미 확보했어요. 당신이 CCTV 각도를 돌렸지만 입구 쪽 다른 카메라에 트럭 번호판이 찍혔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도 이미 조사받고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당신이 쓰레기라고 했다던데 무슨 쓰레기였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발이었습니까? 계획이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도 그 경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살해의 순간만 따지면 정말 욱해서 벌어진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한 모든 선택들, 용광로, 자루, CCTV, 트럭, 친구, 그 어느 것 하나 우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우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기록 속에 인물이 되어갔다. 민수는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캐더르가 쓰레기라고 해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묻지 말라고 해서 자루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좀 무거웠어요. 근데 쓰레기도 무거울 수 있잖아요. 자루에서 냄새는 안 났습니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민수에게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민수는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후로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한다. 재판은 2018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재판정에 섰다. 통역인이 옆에 있었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검사는 나를 냉정하고 치밀한 살인범으로 규정하려 했다.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공장을 사전 답사했고 CCTV 각도를 조작했으며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하여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나를 절망에 몰린 이주 노동자로 설명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압박과 이혼 위기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범행 후 극도의 공포심에 사체를 유기한 것이지 계획적 범행이 아닙니다. 나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고 느꼈다. 방청석 한쪽에는 지연이 가족들이 와 있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오빠로 보이는 남성은 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재판장이 나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소리쳤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불구덩이에 던졌어. 괴물, 너는 천벌을 받아야 해.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내 귓가에 맴돌았다. 2019년 4월 15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알리 캐더르에게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이 12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한다. 18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교도소 불빛이 꺼진 뒤에 찾아오는 것. 지금 나는 밤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 불이 꺼지고 철문이 닫히고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비로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 용광로의 붉은 불빛, 자루의 무게, 형광등 아래 쓰러졌던 지연의 몸.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재생된다. 가끔은 꿈에서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지연이 내 앞에 서 있다. 눈을 치켜뜨고 서류 봉투를 들고 서명해. 그녀가 말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려다 말고 문득 펜을 내려놓는다. 미안해. 그 말을 나는 현실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계속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연아, 미안해. 그러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리고 마치 용광로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처럼 낯선 목소리로 속삭인다. 늦었어, 캐더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등은 땀으로 젖어 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천장은 여전히 회색이다. 환청은 계속되었다. 여기서는 용광로도 붉은 불도 없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캐더르.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캐더르. 곧 너도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나는 이 글을 나를 위해 쓰고 있다.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고 싶어서도 판결을 뒤집고 싶어서도 아니다.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졌는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 싶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너 같은 놈은 평생 나와서는 안 된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 시신을 용광로에 던졌다. 그 사실은 어떤 말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날 이전에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가는 순간들 속에서 제대로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몰랐고 제대로 멈춰 설 줄도 몰랐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내가 그때 서 있던 지점과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면 부디 멈추길 바란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나는 그걸 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였고 나도 같이 죽었다.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그날 이후에 나는 용광로 안에서 함께 타버렸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와 죄책감뿐이다. 에필로그 18년 후 2037년 나는 출소할 것이다. 그때 나는 59살이 될 것이고 이집트로 강제 추방될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가족은 나를 받아줄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 동생들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때도 여전히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용광로는 지금도 충북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붉은 불빛, 쇳물 끓는 소리, 그리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 지금까지 살인자 알리 캐더르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 좌와 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제작에 힘이 납니다.